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건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신빙성을 더 얻게 됐다는 점,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식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거짓에 가까워졌다는 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더더욱 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저희 패널들의 생각도 그런지 잠시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일부 주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공안 정국을 조성한다는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저희가 영상을 토대로 과연 그런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 게,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말은 일단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서 5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건 강혜경 씨가 검찰에서 먼저 진술을 했고 명 씨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을 왜 줬냐인 건데 명 씨는 교통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 말대로 교통비가 맞다 하더라도 이상하긴 합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위해 움직였고 그 실비를 김 여사의 사비로 처리해줬다는 뜻이 되니까요.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22년 6월 초 무렵에 그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그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 하면서 자랑을 했었어요. 그 대선에 이제 많이 도와줬고 여론조사도 해줬고 해서 저는 처음에 500만 원이라 듣고 좀 실망했었거든요. 금액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500만 원밖에 안 되지? 강혜경 씨가 지목한 돈의 지급 시점은 2022년 6월 김영선 전 의원 당선 직후이자 대선 3개월째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돈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천을 받아왔다, 돈을 받으러 갔는데 공천을 받아왔다, 이런 진술과 증언들이 이어졌었는데 영부인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는 그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치윤 의원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부인이 줬다라는 건 처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뭔가 거래가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받은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게 의혹이었는데 이제 돈 봉투라는 뭔가 현물이 지금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갖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그 대통령께서는 그냥 연락 몇 번 주고받은 사이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돈 봉투를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다라는 게 확인된 것이고, 그것은 뭔가 그럼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선에 기여했다는 것을 또 인정해줬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이 커다란 그림 안에서 그럼 왜 명태균 씨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공천을 들어줬는가? 당선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당선을 어떻게 기여했는가? 여론조사를 81번까지 해주면서 뭔가 또 조작 의혹까지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와줬다는 의혹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거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뭐 김건희 여사의 육성으로 내가 공천 개입해줬고 대가로 뭐 받았어 이런 것들의 육성이 나올 때까지 인정 안 할 겁니까? 사실상 정황 증거, 간접 증거 이 정도면 차고 넘치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유독 직접 증거가 없으면 뭔가 정황 증거, 간접 증거만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도 기소를 안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전 이 정도 사건, 이 정도 정황 증거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수사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용산으로 향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지금 디딤돌이 놓여졌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쭉 정리를 해보면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뒤에 경선과 대선 본선 승리가 있었습니다. 인과관계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나열한 겁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500만 원이 건네졌고요.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의 절반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세비 절반 약속한 시점과 500만 원 봉투가 건네진 시점은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는 뚜렷하지 않으나 대강 현재까지 나온
여러 의혹들과 정황들을 종합하면 이런 시계열로 분석이 된다는 점을 저희 취재진과 저희 제작진이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 의원님, 네.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한 데서 현금까지 나왔습니다. 좀 더 뚜렷해진 물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단순하게 대통령의 육성과 이 돈 봉투를 연계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아까 성취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황상 증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돈 봉투에 대한 금액과 시기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명태균 씨는 기억을 못한다는 입장이고 강혜경 씨 역시도 보면 2022년 6월 달에 그런 자랑을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지 그때 돈 봉투를 뭐 주어졌다 이런 의견은 아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돈 봉투가 뭐 그때 자랑했다고 해서 언제 주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예. 그런 시점까지 모든 게 다 시기와 금액이 모두 규명된 이후에 이 다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 금액 규명되려면 수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기인 의원님, 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예요. 강혜경 씨가. 네. 강혜경 씨에 따르면 금액이 500만 원이었고 당시에 금액이 적어서 실망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아마 더 잘 기억할 수 있고요. 검찰에 가서 그 진술을 했고 명태균 씨도 돈은 받은 건 맞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대가성이 있느냐,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이런 것들이 차차 밝혀지겠죠. 저는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왜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게 사실 의문점이었는데 이 돈 봉투를 보면서 사실 조금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명했냐면 일반적으로 몇 번 문자만 주고받았다. 그것도 의례적인 관계였다라는 식으로 해명했는데 금전 관계까지 나온 것을 보면 좀 더 내밀한 관계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것이 경력금 쪽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경력금이라는 건 사실 금일봉 아니겠습니까? 예. 무언가 도움을 받았을 때 건네는 금일봉 성격이라면 선거에서 도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했던 기여, 여론조사 81번 그리고 다른 캠프에서 이런저런 역할 때문에 경력으로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일반적인 선출직 정치인들이 선거 사무원을 쓰면서 정상적인 등록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인건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정상적인 등록 절차 없이 선거에 기여했는데 500만 원을 줬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자금법 내지는 선거법에 분명히 위반되고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명태균 씨의 반박 혹은 해명 혹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도 금액이 많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 치고는 많다고 느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저런 진술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반면에 강혜경 씨의 설명은 다소 다릅니다. 교통비가 아니다. 금일봉이다. 경력금이다. 주장을 했고요. 이런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교통비라고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경력 차원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한테 줬기 때문에 저는 경력금 정도로. 자, 일단 교통비라고 치죠. 교통비 50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저게 그렇지만 그 명 씨가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 승리에 기여한 대가로 보기에는 또 지나치게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에 금액의 많고 적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들었던 돈은 80여 차례 모두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핵심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 때 그리고 대선 본선 때까지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했고 그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선 의원 공천을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줄여서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 받아왔지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비용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교통비라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 얘기에도 사실 일부는 진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일 2022년 3월 9일 직전에는
거의 매일 열흘 정도 조사 결과를 들고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통비로 보기에는 많은데 대통령 부인식이나 돼가지고 교통비를 실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력금에 교통비에 거마비에 다 섞어서 500만 원 일단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지금 입장은 안 나온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입장은 안 밝히고 있고 일부 언론인데 뭐 해명 차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는 명태균 씨와 전화 통화도 아니고 대면을 해서 돈 봉투가 와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해명은 명태균 씨는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해명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사실 입장을 밝히거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입장을 참모들에게 전하지 않는 이상 진위 여부를 단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도 안 나왔죠. 네, 이게 한동훈 대표께서는 입장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사실에 있어서만큼 만약에 보려면 두 가지 사실이 먼저 팩트 체크가 돼야 됩니다. 당시 공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또는 거래 또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셨고 그리고 당시 공천을 알 만한 분들은 모두 다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일단 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무런 국민들께서 납득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 언론에서 이 기사를 쓰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이 훨씬 더 커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죠. 당연히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도 대통령실은 근데 저는 사실 입장이 나오더라도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이 보통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번밖에 만난 적 없다는 최초의 그 공식 입장도 사실상 더 많이 만난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났고 그리고 경선 때 이후로 연락을 딱 끊었다라고 말한 것도 5월 9일 우리가 모든 국민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그 말도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봉투와 관련돼서도 어떤 해명을 내놓은들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 그리고 명태균 씨가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하고 있고 금액은 정확히 명태균 씨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교통비 치고 상당히 많았다고 밝히고 있고 이 정도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지금 사인에게 이런 돈봉투를 건네줬다는 팩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면 대통령실이든 한동훈 대표든 당연히 입장을 좀 밝혀야죠. 관계된 사실이 좀 더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든지.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말도 빠르시고 반응도 빠르신데 유독 이렇게 명태균 씨나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반응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좀 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동반 추락할 것이다. 동반 추락하기 싫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진이 지금 복원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리잖아요. 그리고 받았다는 사람이 자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지금 증언했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청에서요. 그래서 준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다 들어야 이 사실관계 완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긴 의원님, 네. 늘 이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자꾸 거론되는 게 이준석 의원입니다. 여러 보도도 있고요. 또 명시 측에서는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런 입장으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라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은요? 일단은 저 소환조사 방침에 대한 기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보 라인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정보를 흘려서 기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의 검찰의 어떤 여론전, 언론 플레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명태균 이슈와 관련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그 8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김영선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먼저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다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돈봉투까지 나온 마당에 그리고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온 녹취록까지 전 국민이 들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먼저 소환해서 조사받는다. 저는 이게 사실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해보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공천에 대해서 이준석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끝날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길을 쓰고 연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통령 내외를 먼저 수사하고 소환하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이죠.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악의 축이라고 표현했는데 저 김소연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는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성상납 의혹 때도 이제 지금은 사기죄로 구금되어 있는 김모 사업가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다라고 혐의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무혐의로 끝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만 계속해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 가지고 뭐 노원에서 3번 떨어진 XX 중에 상 XX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사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돈봉투를 나불거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비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명태균 씨에 대한 진솔한 변론보다는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열람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친윤 주류에 서겠다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의도와 국민들한테 읽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악의 축을 누구라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제일 여론의 주목을 받는 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의혹의 가장 핵심도 김건희 여사 혹은 대통령까지로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을 자꾸 이렇게 소환하는 것은 시선 돌리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게 정확하게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종국에는 끝에는 분명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천 개입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소연 변호사와 명태균 씨 측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역풍맞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여론조사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고요. 물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의 정체가 뭐고 이게 왜 이게 건네진 것이냐. 더하기 공천은 그에 대한 대가인가가 핵심 의혹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론조사가 핵심이겠죠. 경선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들어보고 어떤 자료인지 김보엽 대변인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추출하고 표본으로 삼는 RDD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명태균 실소유 의혹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이 의뢰하여 PNR이 시행한 조사는 같은 기간 여타 여론조사의 42%에 불과한 표본으로 1.5배 이상의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태균이 적은 표본으로도 높은 응답률을 이끌어내는 여론조사의 신이었는지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었다는 강혜경 씨 증언대로 윤석열 후보에게 조작 여론조사가 보고된 것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예.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서 대선 경선의 결과부터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론 조작이었는지 여론 조사였는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인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이게 공천 개입에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거고요. 여론조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피 한 방울로 건강 상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혈액 검사랑 같습니다. 이 피 한 방울이 나머지 피와 동일한 성분이고 균질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도 그래서 표본이 중요합니다. 표본을 봄으로써 전체 여론을 짐작하는 거잖아요. 표본 추출부터 장난질을 했다. 그럼 그 조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조사에 비해서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 이거는 가상의 응답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강혜경 씨가 이전에 다른 통화에서 보면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몇 배를 더 곱해라. 혹은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2, 3% 더 나오게 해라.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창원지검에서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안 들어가 있고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일단 적용이 된 상황이지만 검찰에서는
다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여론 조작이 혹시나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끼쳤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의 정당성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자, 김 여사가 명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상당 부분 상충한다. 잠시 조금씩 짚어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과 부딪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이수진 앵커가 뽑아봤습니다.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 500만 원의 돈 봉투로 대통령 말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어느 지역에 뭐 이렇게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은 그 지역에는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뭐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으로부터 받았지만 대통령은 명 씨에 대해 수백 명의 조언자 중 한 명이고 섭섭할까 봐 전화를 받아준 사람 정도라고 말한 바 있죠. 하지만 김 여사가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능성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 번째,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특별한 존재였거나 두 번째, 대통령 부부가 수백 명의 조언자에게 모두 돈을 지급했거나 말입니다.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를 몇 차례 주고받은 사이라는 해명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문자 몇 번 했다고 500만 원을 주진 않으니까 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기자회견이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기자회견의 답변 내용들 중에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좀 몇 가지 뽑았는데 성치훈 의원님,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조작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강혜경 씨 얘기를 들어보면 대선 때 많이 도와줬고 여론조사도 해줬는데 5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실망했다라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설명과 강혜경 씨의 주장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왜 줬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죠. 예. 이거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뭐 여론조사 의혹 뭐 대가성으로 준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즉각적 설명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에서 저는 상당수 자백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자백이냐면 사실 그 변명,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해버린 것인데 그 김영선 그 전 의원을 공천하는 그 재보궐선거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동시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 열리지 않았고 다 공천 후보들이 결정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어요. 근데 그 우리가 모두 국민이 다 들었던 그 통화 녹취록에는 내가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했더니 당이 말이 많대. 예. 당이 왜 말이 많은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다 결정되어 있고 뭔가 정해져 있는데 본인이 갑자기 김영선 전 의원을 해주라고 해버리니까 말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그날의 해명은 거짓말도 이것도 거짓말에 오히려 자백하는 부분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께서 뭐 밝히기 어렵다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상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이유 아마도 우리가 점점 밝혀지고 있는 이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을 인정해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백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하는 게 당에서는 다른 인물을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김영선을 원하는데 김영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금 되는 분위기네. 그런데 거기서 또 사실 아까 나왔던 김소연 변호사의 또 자백 때문에 하나 더 밝혀졌죠. 말이 많았던 이유가 그 경선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경선이었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내가 김영선 해주라니까 또 말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뭔가 관련자들이 변명하기 위해서 내놓는 말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채워주고 있는 느낌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 500만 그러니까 돈 봉투 금액 뭐 확실히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돈 봉투 금액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받았던 금액의 성격이 다 규정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규정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가정을 두고 말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 더 네. 신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강혜경 씨의 주장은 무조건 다 제가 강혜경 씨를 공격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강혜경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옳고 명태균 씨의 의견에 대해서는 치사 선택적으로 이 사람의 말이 옳고 진실이다 이렇게 가늠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 말이 허풍 허장이 많은데 어떤 치사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어떤 건 진실이고 어떤 건 거짓이라 단정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날 기자회견 당시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일단 더 믿는 게 맞지 않냐는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이 500만 뭐 돈봉투 금액 500만 원인지 뭔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에 대한 성격의 규정을 해야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드러난 상황에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한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500만 원이라는 건 강혜경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금액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김태열 씨는 500만 원이 맞다는 취지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진영이 서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연락했던 것에 대해서도 몇 차례 없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그날의 강조점이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락은 몇 차례밖에 나누지 않았다 정도의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금일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격려금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차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보엽 위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말이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몇 차례 안 됐는지 그거는 전화를 보면 알겠죠. 마침 윤 대통령이 그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제는 나나 아내가 예전 번호를 썼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바꾸겠다, 번호를 바꾸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화 그대로 봉인해가지고 창원지검으로 이미 제출하세요. 떳떳하면 왜 그거 못합니까? 거기에 보면 몇 차례 명태균 씨랑 문자를 했는지 그 내용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상적인 대화가 몇 차례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런 대화들이 일상적으로 있었을 거다라고 네. 봅니다.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보낸 문자 보면 우리 남편은 오빠는이란 표현 썼죠.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명 선생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그 문자만 있었을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문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가 있을 것이다. 떳떳하면 휴대전화를 창원지검으로 이미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약간 무아지경, 선택적 망각 뭐 이런 것들이 좀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자회견만 봐도 아니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그 녹취록이 다른 사람의 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와 본인의 육성이고 공건위가 갖고 왔길래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런 김영선 누구 공천 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조금 뒤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도 당원인데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 윤석열 검사가 선거 개입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을 때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당원이고 의견 개진할 수 있지만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다면 의견 개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판결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의 윤석열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일상적인 대화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5월 2일 날 명태균 씨 녹취에 의하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은 자기의 선물이라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라면 이런 일상은 빨리 중단되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들, 녹취록들이 오히려 특검에 대한 여론을 더 세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명 씨는 지난 주말에 검찰 조사 받고 나오면서 언론에 단 1원도 받은 게 없다. 그게 나왔냐?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익을 하나라도 추구했습니까?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그거야 본인이 예. 지금 신용 불량직 때문에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다 그래서 현금을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예, 그거 다 증언했고요. 김영선 의원이 수십억 자상한 왜 선생님한테 돈을 빌린?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 예, 성춘 의원님. 명 씨도 언론에 한 얘기와 달리 일단 돈을 받은 것을 인정했잖아요. 검찰 조사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교통비이고 자기가 기대했던 정도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1원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명태균 씨가 자신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는 말에 전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500만 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받은 7,620만 원 이거는 내가 사익을 추구해서 부당하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해준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다. 이런 설명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자백하면 명태균 씨는 거짓말 안 한 걸로 검찰에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81번이나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돈을 못 받았는데 500만 원 그것도 부족하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에 7,620만 원을 받은 것 이걸로 나는 정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부당한 검은 돈을 취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준 만큼 받은 것이다. 사실 해준 만큼 받지도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명태균 씨가 좀 더 자백을 하면 설명을 해주면 또 풀릴 거라고 보는 게 그 공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1억 2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의 돈을 받은 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좀 순순히 밝혀주면 됩니다. 어떻게 설득했는가? 그 사람들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간순히 그냥 명태균 씨를 믿고 왜 줬겠습니까? 분명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내가 김건희 여사와 이런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렇게 공천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해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설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설득을 어떻게 했는지 자백한다면 본인이 말한 것, 계좌의 흐름, 돈의 흐름 그런 거에서 난 거짓말한 것 없다라고 해명할 수 있으니까 순순히 자백하시는 게 저는 자신의 거짓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봤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가 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이 있습니다. 본인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말이 조금 뭐 강하게 얘기했다가 사실이로 드러나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실 규명은 점점 더 멀어지고 사건이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실과는 멀어지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분이 뭐 허장, 허세, 허풍 이런 얘기도 엄청 많지만 그 말에 있어도 자기 부정되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서로 상호 충돌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신속한 조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아주 극보한 사항이죠. 일정을 미리 알아서 어디로 갈 것이다, 어느 기업에 갈 것이다라고 알았다는 정황도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기업의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식의 대화까지 하는 녹취도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수가 얘기해 준 거라 22일 날 하고 그 사이에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든가 말든 간에 가만히 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되면은 6, 7만 원 간다. 못 가도 나같이 돈 빌려서 한 사람은 단발로 해갖고 일주일 만에 갚아줘야 되고. 알겠어요. 네, 박완수가 얘기해 준 거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박완수 지사가 일정을 미리 흘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오고 가면은 나중에 주당 6, 7만 원까지 가니까 사두면 어떻겠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이네요. 어떤 부적절함이 있습니까, 김보엽 의원님? 경남지사 박완수 지사가 새로 등장한 건데요. 박완수 지사 공천에도 명태균 씨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지사 김진태 공천과 함께 그 지방선거 공천에도 명태균, 김건희 씨가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완수 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을 흘려준 사람이.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과 동시에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와 문자를 일상적으로 주고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김건희 씨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다뤘던 내용인데 그 명태균 씨, 김영선 의원이 대통령 전용 열차를 이용한 김건희 씨를
그 열차 안에서 만나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라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연 박완수 지사가 알려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차는 경호상 특별한 공간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경호처에 대통령 부인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입장을 허락하라. 이 정도의 명단이 기본적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비선이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을 알려준 게 박완수 지사일 수도 있지만 김건희 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긴 의원님. 저는 일단은 대통령께서 어떤 지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의 뭐 투자, 개발,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명태균 씨가 주식 투자, 이것도 주식 증시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정보를 뿌린 것 같고, 저도 김보엽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박완수 지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런 정보를 들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적인 대화라는 기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 예. 과연 아침에 대통령을 향해서 왜 명태균 씨 선생님한테 이렇게 연락 오게 만들라고 하면서 타박까지 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일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편이 내일 모레 두산을 갑니다, 창원에 갑니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박완수 지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이런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선 때문에 이 두 분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수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당선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 될 거라고 봤습니다. 아, 예. 저는 모 언론사 방송에 공개적으로 그걸 이미 한 3주 전에 예.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제가 미국에 아는 지인들이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예. 트럼프였어요. 특히 제가 놀랐던 게 우리나 전 세계 평화 이렇게 휴머니즘적인 그런 정치 지도자를 봤을 때는 특히 불법 이민, 난민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트럼프 당시 후보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저분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상당히 그렇게 우려를 했잖아요. 네. 되려 그런 것들이 미국 경제도 지금 좋지를 않은데 미국 노동자들도 저런 불법 이민자 난민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도 저는 트럼프를 찍겠구나, 그런 생각이 예. 들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이게 주제는 아닌데 예, 압축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법원에서 집회 참가자들 영장 청구된 게 줄줄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수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경찰의 행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지금 한창민 국회의원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데, 제가 그 현장의 영상도 봤습니다만 사람에게 경찰이 중무장을 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경찰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복장, 이전과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경찰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윤석열 정부 때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인데요. 방어구로 방패 정도만 들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횃불을 들었던 집회도 있었는데요. 경찰이 헬멧과 조끼를 착용하긴 했지만 소화기를 들고 다니며 불 끄기에만 바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찍힌 한창민 의원 제압 장면은 최근 경찰의 경향과는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공안 정국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 장면은 이제 경찰에 의해서 한창민 의원이 좀 제압되는 듯한 모습이 부각된 장면이고, 또 다른 장면을 보면 경찰이 좀 밀리는 장면도 있고, 경찰에서는 1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OX를 드리죠. 정부가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죠. 세모인데 O에 가까워 보이는 세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모부터 들어볼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안 정국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경험을 해보면 그 일제 검속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민단체나 지하단체 주요 간부들을 집에서 그냥 체포해서 구금을 하거나, 예. 또 야당의 대표적인 지도자들도 이제 예를 들면 그 법적으로 이 여러 가지 빌미를 가지고 이제 처벌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걸 전방위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사법 당국이 검찰, 경찰 등 사법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사법 권력 행사하는 단위들이 공동 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쭉 끌고 나가거든요. 이런 걸 공안 정국이라고 하는데 아예 시스템적으로 한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이제 집회 대응의 양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저 복장들은 제가 워낙 뭐 과거 운동권 시절에 많이 보던 장면이니까 저건 진압 장비입니다. 진압 장비요. 그러니까 시위를 질서를 지키게 하는 장비가 아니라 진압을 목적으로 한, 말하자면 그 충돌이 있을 때에 그 충돌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어느하게 진압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질서 유찬을 넘어서 진압을 염두에 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주말마다 집회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인원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자칫 저 집회가 우발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회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과거보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데 총체적 공안 정국이다기보다는 이제 주말 집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저것이 좀 더 그 확산될 것을 우려한 그러한 대책을 세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세모. 뭔가 복장 차원에서는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하다. 진압용 복장이거든요. 예, 진압용 복장이다. 저는 뭐 야권측 인사로서는 우상호 대표께서 대체로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 집회 시 양상을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거의 뭐 맞다고 봐요. 합리적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집회 시에 대응하는 방식의 일부 기조의 변화지 저런 상황의 일부의 뭐 좀 참석자들의 일부 조직의 극렬한 뭐 그런 참석자들의 뭐 저런 행태 정도는 항상 늘상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대응 장비들 이런 걸 보고 판단한 건데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사전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집회 시위가 연말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폭력 집회만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 그런 단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이 오늘 뭐 저기 법원에서 구속영장 4명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공안 정국 형성한 그런 한마디로 저 영장 청구에서 기각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공안 정국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야권 인사께서 이게 워낙 합리적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무포들은 게 제가 저게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것의 징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보면 저런 복장을 하고 나타나면 시위대를 자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왜 진압용 장비와 복장을 가지고 나타났느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만일을 대비해서 이면도로에서 그런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엄청난 폭력적 시위로 변화됐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한 장비나 인원들이 별도 이면도로에 대응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시위대가 지나가는 현장에 저런 복장을 하고 예를 들면 충돌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지만 지금 뭐 한창민 의원이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슨 화염병을 던지거나 강목을 휘두르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몸싸움을 하면서 진압을 했어야 되느냐 한 측면에서 과잉 진압은 틀림없다. 저는 과잉 진압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 집회는 막 하도 많이 나가봐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과잉 진압은 맞지만 이걸 공안 정국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기에는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우상호 대표께서도 많은 집회 시의 경험도 있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노동계에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집회 참석자들 이렇게 보면 항상 일부는 뭐 좀 격렬한
막 그런 좀 뭐 이 제스처, 액션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꼭 선봉에 서서 일을 좀 벌려요. 그런 인사본데 문제는 저런 참석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갖다 헤치면서 이렇게 어디 목적을 두고 진출하려고 그럴 때 극한 대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번 지난 주말의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상당히 저런 부분은 뭐 우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폭력 집회 양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안 정국을 윤석열 정부가 형성하고 경찰이 가행 진압 대응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죠. 네. 짧게요. 영장 청구는 그러면 과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충분히 할 만하다고 보세요? 영장 청구 과했죠. 과했습니까? 보통 과거의 영장 청구는 누가 봐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와서 화염병이나 방목이나 세파이프나 뭐 이런 거를 도구를 써서 예를 들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또 뭐 이런 경우에 국한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집회 행진 과정에서 그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또 더군다나 그 원인이 경찰이 제공한 건지 시위대가 제공한 건지 특정하기 어려운 저런 상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또 과잉 대응이에요. 과잉 진압 이후에 과잉 대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접근하면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명하지 못한 대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허가받은 집회 장소를 벗어나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시민들과 또 참석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폴리스 라인을 지켜주려고 상당히 애를 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 폴리스 라인 이 자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경찰이 이제 그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고 있었던 것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약 100여 명의 또 이런 뭐 부상자도 발생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 정도 큰 대규모 집회 시위가 있으면은 일정 부분은 좀 극렬한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너무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저도 경찰이 저 조심해야 돼. 과거 우리 백남기 농민이 그 광화문 집회 일대에서 과잉 진압에 의해서 그 물대포에서 희생됐었던 상황을 잘 반추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 이래요. 이제 평상시에 제한된 인원이 모이는 집회는 사실 통제도 가능하고 주최 측의 통제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주말에 갑자기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시위 인원이 몰렸을 때는 경찰도 애초에 예정된 폴리스 라인만 고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항상 유연하게 좁은 공간에 갑자기 사람이 몰릴 때 올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을 고려해서 필요할 때는 그 일정하게 갑자기 도로를 확 열어줘서 저 시위대가 지나가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차선 하나 더 열어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게 시위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더 침범했다고 싸운 거거든요. 저게 시작은. 뭐 때문에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 현장 경찰 그 지휘관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저건 경찰 상부 옛날엔 유연하게 대응했어요. 현장에서. 저건 경찰 상부에서 만일을 대비해서 봐주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보통 저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학대 해석까지 할 필요 없고 미국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 집회 시위 이런 존중해줘요. 존중했는데 그 폴리스 라인이라는 걸 그리고 집회 그 장소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여차없는 공권력이 형사되잖아요. 저는 뭐 굳이 미국까지 이야기들 그럼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 나들이 그 수많은 교통 정체 불편 그걸 그냥 애초 그냥 집회 계획 없이 차선을 계속 늘어줘가지고 그러면은 전면적인 차선을 뭐 이렇게 통제한 그런 사전에 공지가 되고 뭐 이러면 또 모르는데 그게 갇혀버리는 시민들은 또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서는 중요한 거죠.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항상 현장 상황이라는 것이 계획된 것 이상의 다른 변수가 생길 때 그걸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부딪혀갖고 뭐 경찰 주장대로 105명 다치고 시위대 한 50명 다친 게 잘한 겁니까? 그게 잘한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런 사고가 안 발생하도록 유연하게
조금만 열어두면 저런 일이 안 생겼어요. 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집시법이라는 게 단속하고 이걸 억압하려는 법이 아니라 집회 시위를 좀 더 평화적으로 잘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장해주는 법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자, OX 짤막하게 하나 하고 갈게요. 이번 주말부터가 이제 또 집회가 열리는데 토요일 전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 선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번 주말 집회에 민심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거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말 집회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O. 아니다. 무관하다. X. 들어주시죠. 네, 짧게 들어보면 되겠네요. 네. 저는 이번 공직선거법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이어질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말 집회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진행했던 그런 수준에서 16일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죄 혹은 100만 원 미만이 나와서 피선거권 박탈과는 별개의 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 말씀이네요. 15일 공직선거법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제 그 담당 판사밖에 지금 모르는 일이죠. 어느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사는 헌법적 양심과 또 법률적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제 선고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고돼 있는 주말 집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양상에 엄청나게 불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대려 그 당일 선거 당일 서초동 분위기가 저는 당일 집회요. 우려스러울 정도죠. 예. 그거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아는 정보로는 지금 민주당에 좀 이재명 대표 적극 지지 허리 많은 친명 인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초동 거기에 선거전 많이 물론 응원 격려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법원을 대단히 크게 압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사법부를 그렇게 압박해가지고 참 올바른 법률적 양심의 선거를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게 우려될 정도로 나는 대략 그게 걱정이에요. 오히려 금요일 집회가 걱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특검 법안이 이제 수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선 이런 말이 돌아왔죠.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대폭 수정까지 한 건데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일이 수능인데 논술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0점 처리될 게 당연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결국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 친한계에선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서 방어에 동참하는 양상입니다. 네, 이번에도 반헌법으로 철통 방어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반헌법적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은 지금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수정했다라는 점이 기존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독소 조항을 제거했다고 하는 특검도 역시나 반헌법적이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반헌법적이다부터 듣겠습니다. 예, 이 특검법은 제가 아는 정치적 상식으로는 이게 항상 여야간에 합의해서 특검을 만들지 어느 정당 정치의 권력이 입법 권력이 월등하고
막강하다고 해가지고 그 특검을 그냥 밀어붙이식으로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특검은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진행되는 게 이게 특검이에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검을 13가지 의혹 요구를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많은 뭐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검사를 투입하고 수사관을 투입해서 이걸 뭐 1년, 2년도 끌고 갈 수 없는 게 이런 민주당의 사실상 특검 법안에 있어요. 네. 그게 본인들도 이제 패착이라는 걸 이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이미 정청래 법사위에서는 이미 13가지 의혹을 가지고 이미 상임위를 통과시켜 버렸어요. 국회 본회의 이제 이게 의결 지금 과정 속에서 이미 민주당 자체적인 수정안을 가지고 이제 그 의혹안을 도치 못해서 하고 이제 네. 맹태균 게이트로 이게 두 가지만 하자 위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요구했듯이 특검은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해야 이게 국민적 의혹도 풀면서 특검의 목표가 관철될 수 있는 건데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왜 민주당과 야당의 판단으로만 특검을 하는 거예요? 특검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상식적인 올바른 특검으로서의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이 수사가 되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면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에서 뭐 엿장사 마음대로 이렇게 뭐 13가지에서 뭐 2가지 의혹 줄여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원내대표 간에 여야 간에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진정한 특검입니다. 아니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으로 보도 정치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어요. 왜? 반헌법적이진 않잖아요. 여야 합의가 아니면 반헌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안 된 것이지 대화와 타협이 안 되면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13개 특검 내용들을 제출했더니 그다음에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했더니 저게 독소조항이다라고 여당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그러면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러면 여당이 말했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조항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부적으로 걷어준 거 아닙니까? 수정안이. 그러면 이 수정안을 놓고는 대화를 해봐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찬성하지 않더라도 일단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같이 얘기를 그렇죠.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럼 해야 되는지를 서로 상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 수정안을 만든 거죠. 우리는 13개의 혐의를 다 조사하고 싶지만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니 그러면 대화를 위해서 그러면 가장 여당에서 봐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2개 정도로만 줄여보자. 네. 또 특검의 추천 방식도 제3자 특검 방식으로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수정안을 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협의가 진행될 줄 알았더니 반학법적이고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문제라고 한 것들을 덜어냈으면 환영한다. 그럼 이제 대화를 해보죠. 이래야지 애초부터 특검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특검을 할 생각이 없으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박찬대 대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일체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주면 차라리 솔직한 거예요.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제기를 했으면 그 문제 제기를 제거해주면 대화를 시작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저는 그게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게요. 뭐 대체적인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흔히 말하는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 그런 것은 위헌적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검도 법률이에요. 뭐가 위헌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법률을 갖다 성안하고 만들면 있어가지고 어느 특정 그러니까 170석의 거대 제1야당이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걸 왜 단독으로 그 특검을 구성하는 또 특검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걸 왜 일방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이걸 앞으로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냈다 그러면 이거는 협상용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다. 그런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지금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이번 국회 본회의 이 의결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않고서 진정한 앞으로 이제 정말 백지장에서 시작해서 이 특검법을 우리가 성안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위한
장을 만들어요. 그게 맞는 건데 지금도 이 수정안 안에는 여전히 특검의 결정 방식. 그러니까 그것도 뭐 민주당을 비롯한 흔히 말하는 비교섭 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추천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이런 거 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거예요.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니까요. 대법원적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건데 제가 이야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수정안이 왜 반헌법적인지를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하는 이야기는 특검은 여야간의 합의를 정치적 합의가 왜 합의가 안 되면 위헌이에요? 아니 위헌적 요소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 소리요 그게? 아유 그러니까 법안이 합의가 안 되면 다 위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수정 되잖아요. 법안을 지금 보셨습니까? 우리 당은 그 수정 법안을 다 봤잖아요. 그것도 봤어요. 예? 그거 보면은 여러 가지 요건이 다 위헌적 요소로 법률적 시비가 붙어요. 예. 그걸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자,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는 이른바 천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수정안이 나왔어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건 대통령 눈치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톡 까놓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니 뭐 그 100%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눈치 보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이 특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보면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요. 법에도. 그게 반헌법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임명할 때요. 그때 그 방식이 바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국민의당 쪽에서 추천한 거고요. 그 국민의당이 추천하신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해서 수사가 진행됐어요. 본인이 그러한 특검 추천 방식에 의하여 그 특검 수사를 했던 당사자가 그 방식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당시에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 법안을 처음부터 짤 때 새누리당도 다 같이 들어와서 그 문구 하나하나를 다 조율해가면서 짰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은 동의해요. 최순실 근데 여야 합의로 하지 않으면 위헌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차에 관한 문제지 내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때 MB 내국동 사저 특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최순실 이 특검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드루킹 특검 이런 거 다 여야간의 합의예요.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특검 법안 자체가 성안되는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어느 특정 정당의 어떤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법안이 성안되고 그 부분을 지금 위헌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헌적인 건 위헌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나마 인정한다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갈등이 심한 법안들은 합의로 통과되는 게 바람직해요. 근데 합의가 아니면 위헌이라는 말은 위헌은 법률 내용에 있는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차에 관한 합의의 절차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은 과거에도 야당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거나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여당이 계속해서 합의에 응해주지 않으면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결국은 저는 이 특검은 언젠가는 하게 돼요. 하게 된다. 뭐 계속 내면서 언젠가는 이탈표가 8명 이상 안 나오겠습니까? 이 정권이 언제까지 뭐 의원들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는 것보단 지금이라도 수준을 낮춰서라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본인들이 떳떳한데 왜 특검을 거부해요? 그게 맨날 국민의힘이 하던 얘기예요.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이재명 대표에게 맨날 했던 얘기 아닙니까? 안 받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서 저 같으면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면 얼른 그 조사를 받게 해서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수위를 낮춘 것을 계기로 뭐 이번에는 또 단독 처리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여야 협의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답변 드릴게요, 기회를. 처음부터 이제 이 특검을
뭐 신속하고 간결하게 핵심적 요소를 가지고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가 미진했으니까 또 할 수 없으니까 특검이라는 이 영역을 통해서 국민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 그렇게 딱 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1년 넘게 지금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진행시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상호 대표랑 이걸 위헌적 요소 가지고 반헌법적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 끝장 토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헌법적이라는 거는 헌법이라는 거는 평등이고 예간의 정치적 결과를 가정 절차도 상당히 헌법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요. 진정으로 이게 예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민주당의 그런 진정성이 보이려면은 이번 14, 15 뭐 이런 때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인 또 본회의 의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3차 특검법.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 내면서 계속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유, 마지막에 불이 붙었네요. 다음 주에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안정이 세상을 구한다. 안정액. 매일 입고 싶은 캐시미어를 다운과 합치면 어떨까? 구스다운이 캐시미어를 만나 다운도 코트핏으로. 캐시미어 코트다운. 아이더. 아니 표정 왜 그래? 사실은 제가 치질 왜 참어? 일만 커져. 쉿, 작게 말해요. 먹는 약 치센 있잖아. 정말 편해.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 치질 키우지 말고 먹는 약 치센. 약이라 다르긴 다르네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7시간 녹취 중 일부입니다.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돈을 안 챙겨주니까 미투가 터지는 것이라는 말도 있었죠. 오랜만에 이 녹취를 다시 들으며 명태균 씨에게 왜 거금을 줬는지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공짜로 부려먹지 않았다며 준 인건비일까? 뭐가 터질지 몰라 미리 챙겨둔 보험비일까?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거마비일까?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의미 없는 사람에게 돈 봉투를 줄 이유는 없으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한마디는 틀린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잠시 뒤 뉴스룸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 단독 보도를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명 씨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찾아와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전략 브리핑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명 씨에 대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라고 대통령실에 설명한 바가 있는데 김 여사는 명 씨와 같이 일하기 위해 평판조회를 했다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